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주말에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22명이 타고 있던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을 해서 전복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13명이 숨지고요. 2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또 굉장히 날씨가 추웠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인명피해가 더 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사고 원인이 뭔가요?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은 기상 악화. 아니 그런데 생각보다 그리 나쁘지 않았대. 그래서 비 내리고 파고도 높았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 실종자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는 날씨가 좋았다. 다만 안개가 좀 있었고 그래서 한번 못 볼 수도 있고요. 지금 그 주위 배 타시는 분들 어부들 말 들어보면 네. 여기가 굉장히 협수로래요. 굉장히 좁다고. 좁은데 또 하필 그때 썰물 시간이어갖고 바다 깊이가 많이 낮은 상태. 그래서 이 낚싯배는 빨리 먼 바다로 나가야 되잖아. 낚시하러. 네. 그리고 급유선 같은 경우에도 지름길로 그 길을 택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급유선을 좀 돌아가라고 그렇게 어민들이 얘기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항상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거고 낚싯배 같은 경우는 지금 야간 낚시가 금지돼 있거든요. 동이 트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전에 나갔다. 이번에도 그랬다. 6시에 출발하면 되지 좀. 1시간 반 좀 달려가서 낚시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달려나가면 빨리 나가려 하다가 좀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 선창 1호 전복된 네네. 이 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경에 받아야 될 이런 것들 또 다 검사, 정기검사 이런 것도 다 받았고 네. 또 승선 인원도 초과하지 않았고 네.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다만 급유선이 못 본 게 아닐까. 급유선 선장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선창 1호의 옆을 들이받았죠. 네. 그러면서 갑자기 확 전복됐잖아. 근데 아침이다 보니까 낚시꾼들이 이제 6시에 출발해서 6시 9분에 사고 났잖아요. 9분 만에. 네네. 근데 아침이다 보니까 추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 있었죠. 배 밖에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탈출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확 뒤집어지니까 빠져나오지는 못했고. 안에 있는 거고. 상태로 뒤집어진 거죠. 네. 밖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은 딱 부딪히고 나서 바다에 떨어졌는데 다행스럽게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구조가 됐고 네. 또 안에 있던 다른 세 분은 에어포켓 안에 또 있어가지고 구조됐고 네. 그 배 안에 있던 분 한 명은 창문 깨지는 걸 이용해서 창문으로 빠져나와서 구조됐고 근데 나머지 자력으로. 분들은 자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그래서 너무 이른 아침이어서. 아니면은 너무 큰 충격에 잠시 기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 지금 외상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려고 하다 막 몸부림친 게 아닌가. 그래서 상처가 생긴 게 아닌가. 이 배가 원래 낚싯배가 아니고 개조한 거거든. 네. 그래서 출구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가장 저거는 이제 너무 추웠다는 거지 뭐. 그 2명 실종된 분은 아직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네요. 근데 사실 이게 출항을 할 당시에는 보니까 기상 상태는 큰 문제가 없었고 무리한 출항을 했던 것도 아니라고 지금 일단은 나와 있는데 또 심지어 구명조끼도 다들 착용을 했기 때문에 희생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선실 안에 이제 추워서 들어가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아마 주무시다가 그럴 수도 뭔가 이 있고. 사고가 너무 갑자기. 안에서 내부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죠. 왜냐면요. 6시 아침에 낚시하러 가잖아요. 그럼 보통 이분들이 서울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새벽에 출발할 거 아니야, 여기로. 그렇죠. 그러면 피곤하지. 그리고 어쨌든 낚시하러 가면 1시간 반 나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잘 수 있는 거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일단 일부에서는 당시에 선장 옆에 있어야 될 갑판원이 자리를 또 비웠다. 급유선 선장. 네, 그래서 이제 그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이 긴급 체포가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정부의 사고 대응이나 구조 활동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출동이 늦었던 건 사실이죠. 현장 도착이 약 42분 뒤. 네. 골든타임을 놓쳤다. 네, 고속단정이 42분 뒤 도착했고 신고 후에 33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고가 일어난 후 9분 뒤에 그러니까 6시 9분에 신고를 받고 4분 뒤에 영흥파출소 고속단정 출동 지시. 그러니까 13분에 이제 지시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13분 뒤인 26분에 항구를 출발했다. 그러니까 출동 지시받고 출발할 때까지 13분이 걸렸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건 문제지. 근데 일단은 당시에 일반
어선들이 앞에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빼주세요 하다 보니까 13분이 늘었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늘 사실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여기 그 고속단정 앞에는 좀 어떻게 뭐 그런 대책이 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야. 6시 42분에 도착한 거 어떻게 보면 빨리 도착한 거예요. 이런저런 다 떼고 나서. 그런데 문제는 이 고속정이 파출소 고속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잠수부들이 못 탑니다. 잠수부들이 안 타고 있었다고. 그런데 배가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네. 안에 들어가서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찍 출동하나만 하지 이거는. 그러니까 출동해서 밖에 이제 빠진 분들을 구할 수 있어도 네. 이거는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구하냐고. 응? 흔히 말하는 이 고속단정과 경비정은 해경이나 해군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잠수를 해서 구조를 해오는 것, 그 업무를 주도해 담당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 건져낼 수가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해경구조대, 평택이나 인천 해경구조대 여기는 1시간 27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7시 36분에 도착했어. 네. 그 소위 말하는 여기서 이제 골든타임 놓쳤지. 30분에서 그렇죠. 1시간 사이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족들은 해경의 구조가 너무 늦었다라는 그렇죠.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 여기 부분이고요. 해경구조대는 잠수부도 타고 있잖아. 네. 그럼 그렇죠. 이 해경구조대는 왜 늦었냐? 일단은 밤이 어두웠잖아요. 새벽이라도 아직 없잖아. 그래서 네. 야간 항해 장치가 있는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배가 마침 그때 고장이었다. 고장이어서 육로로 가는 바람에 늦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양식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해서 가고. 가느라고. 그러니까 요것도 평상시 양식장 많은 거 뭐 하루 이틀이야? 그러니까 뭐 어제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미리 파악을 좀 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 하필 이때 또 왜 또 신형 선박이 고장 났대.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신형 선박이 한 대만 있으니까 문제 아니야. 예?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또 이렇게 이것도 예산으로 해갖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상시적으로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무조건. 그래가지고 홍준표가 이번에 또 개수리했어요. 응? 그 해경 뭐 여기에 예산을 문재인 들어서서 삭감했다고. 삭감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그동안 해경에 예산을 투입해갖고 뭐 지으라 한 거야. 다 지었어. 그러면 그 예산이 필요 있나? 없지. 다 지었기 때문에 삭감한 거거든. 근데 멍청한 소리라고 자빠졌어. 그럼 무조건 문재인 욕하려고 아주. 어떻게든 욕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쪽이 오히려 조금 더 안쪽 연안이라서 조금 늦었지 않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말씀하셨듯이 양식장도 있고 어선들이 많아서 금방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갔나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국가의 책임이다 결국은. 그거는 못한 것은 그건 당연한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의 정부하고 너무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부터 비교가 사람들이 되는데요. 세월호 참사랑 비교해서 네. 어쨌든 사람이 죽고 너네랑 다른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만 다른 게 많죠. 일단은 많죠. 그때는 며칠이 지나도록 그 컨트롤 타워가 6개가 난립했다가 결국은 그렇죠. 국가재난타워에서 정부가 컨트롤 타워 아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는 책임을 자꾸 전가했잖아.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책임 회피했죠. 네. 그런데 봐 문 정부는 타고자마자 어찌 됐든 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게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지. 그렇죠.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도 현장에 굉장히 빠르게 도착을 해서 격려를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재발 방지 약속하고 이러면 돼요. 문제점 개선하고 뭐 맨날 도망가고 이러면 되나.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크고 작은 낚싯배 사고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이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에 관해서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보완할 점이 없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겠다라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낚싯배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냐면 네. 낚싯배가 엄청 늘었으니까. 그럼 낚싯배가 왜 이렇게 엄청 늘었어요? 지금 선창호 이것도 선창 1호도 원래는 고기 잡는 배였는데 낚싯배로 개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낚싯배가 느냐?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서 돈이 안 돼. 또 고기가 없어. 중국 배 때문에. 싹 쓸어가니까. 서해도 마찬가지고 동해도 마찬가지. 요즘에 오징어 국산 오징어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국산 오징어 없어. 횟집에 가도 국산 오징어 없어요. 수온 변화도 있지만은 어쨌든 중국 애들이 러시아 쪽은 밑에 내려가서 싹 잡아갑니다. 다. 그리고 국산 오징어 없다니. 그러면 오징어 배들은 뭐 합니까? 낚싯배로 바꿔야지 뭐. 어차피 먹고 살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응? 여러 가지를 함께 해결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어민들이 먹고 살려고 낚싯배를 개조해갖고 다 하는 건데 네. 무조건 그거 뭐
낚싯배 개조 강화하고 이러면 어민들 보고 죽으란 배 한 채 갖고 사는 사람 다 죽으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가 2분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빨리 좀 구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철저한 대책 마련이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함정이랑 네. 민간 어선도 동원하고 헬기도 동원하고 지금 찾고 있는데 한 4파트로나 찾고 있는데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일단 날씨도 너무 춥고 해도 짧아져가지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좀 하루빨리 좀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네.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통과되지 못할 뻔했다가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정 시한은 이틀을 넘겼죠. 예.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가장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 네. 9,475명으로 합의가 됐죠. 많이 줄였죠. 네. 그 당초는 12,000여 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야 이거. 꼭 필요한 거 경찰, 해경, 네. 집배원 이런 분들. 그렇죠. 꼭 늘려야 돼. 그리고 군 부사관. 군 부사관. 이런 꼭 늘려야 되는 걸 늘린다는데 못 늘게 하려고 말이야. 그 난리를 치고 이건 대통령 발목 잡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반적인 그런 증언이 아니라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분야에 대한 증언 계획이잖아요. 그 홍준표가 아까 전에 욕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해경에 파출소 24시간 순찰 및 상황실이 다 그런 어선 감시하고 사고를 통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충원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깎아놓고 말이야. 난 자유한국당보다 국민의당이 더 꼴보기 싫어. 자한당 이중대 이것들. 지들이 무슨 캐스팅 보트를 졌니 어쩌니. 그러니까요. 지랄하고 있네 진짜. 사실 국민의당의 행태가 가장 이해갈 수 없는 게 정체성도 정체적 색깔도 없이 그냥 야당이니까 반대하고. 그러니까 저는 물론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빨리 예산이 통과돼야 예산 집행을 하지. 그쵸. 그렇죠. 급합니다만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는 야당이야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한 거잖아. 발목 잡기잖아. 그렇죠. 대통령이 이런 예산을 들어서 한번 한다는데. 그리고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예산은 물론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지만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 문제가 없어. 문제가 전혀 없는데 발목 잡기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상 최초잖아요. 네. 야당이 발목 잡기 한다고 국민들 분명히 역풍 불 거라고. 너무 안타까워. 특히 아동수당. 이것도 전부 지들이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건데. 다 했던 거예요. 네. 자, 아동수당이 뭡니까?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네. 매월 10만 원씩 주는 건데 지금 야당에서 이거를 상위 10% 고소득자 이거는 빼자. 그렇게 했어. 병신들도 이런 병신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자,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아이가 올해 몇 명이냐면 253만 명이에요. 네. 돈으로 따지면 10만 원씩이니까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10%를 빼면 25만 3천 명 애들이 못 받잖아. 돈으로 따지면 2,600억밖에 안 돼. 2조 6천억에서 이 2,600억 주기 싫어갖고 이거 10%를 안 줬잖아. 그러면 이게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 바뀌었잖아요. 네. 이것도 웃기지만 자 이제 10% 돈 버는 사람을 빼야 되니까 누군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박누리는 계산해야 10% 되죠, 또. 들어가니까는 얘는 안 줘도 돼. 창석은 이거 50%니까 줘야 돼. 이거 누가 해요? 기계가 해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여기에 공무원 숫자가 5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공짜로 씁니까? 월급 줘야지. 월급 주죠. 2,600억보다 더 들어가. 이런 똘대가리 하는 새끼들이 어딨어? 미친놈들이라니까 이거. 그리고 공무원 직원은 반대하고.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바보 거죠. 같은 짓거리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OECD 한 31개국 중에서 꽤 많은 국가가 이거 10만 원씩 아동수당 줍니다. 네. 돈은 10만 원 아니 아동수당 줘요. 그런데 맞아 우리처럼 지금처럼 선별로 주는 국가들이 있었어. 그러다가 이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네? 하고 바꿨다고. 그런 걸 뻔히 봤으면서도 지금 이거를 선별하고 보편화로 바꾼 이 멍청한 짓이 어딨냐고. 그리고 또 10% 정도 포함하면요. 전문가들 얘기를 하는 850만 원 소득이 이쯤 되면 10% 들어간다는 거야? 네. 그런데 월 맞벌이 하는 사람 생각해봅시다. 맞벌이 부부 850 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있죠. 그런데 맞벌이 하다가 애가 들어섰어. 그래서 엄마는 경력 단절이 됐어. 그러면은 10만 원 안 주다가 이 사람 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매년마다 또 조사해야 돼 이거를.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하냐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하면서 아이를 봐주기 0세에서 5세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 보모도 쓰고
또 자기 부모님 있으면 용돈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사람은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팍팍 깎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차라리 0세에서 5세 아동들한테 돈 다 주고 10% 이상 고소득자 혹은 5% 이상 고소득자 세금을 더 걷어. 그쵸. 그게 맞는 거지. 지금 고소득자 세금 많이 내잖아요. 네. 이번에 또 법도 통과돼 소득 5억 이상 더 많이 내기로. 네. 구간을 늘렸죠. 그렇게 더 많이 낸 사람한테 그럼 아무것도 안 줘? 국가에서는 돈 많이 버니까 세금만 뺏어가고 아무 혜택도 안 줍니까? 이런 멍청한 짓을 야당에서 하고 있어요. 올대가리 같은 새끼들. 물론 제가 애가 둘이지 않습니까? 10만 원씩 20만 원. 네. 이거 10%라는 말 못 받게 생겼습니다. 깨알 마지막 자랑으로. 자랑이 아니지. 진짜 못 받는데. 못 받아도 나는 못 받는데. 그러니까 못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10%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야 이 새끼야. 그 범위를 좀 줄여도 못 받는다. 범위를 1% 줄여도 못 받지. 네. 근데 이 새끼가 처음에 이거 30% 하자고 그랬어요. 정말 쓰레기들 아닙니까? 30% 하자고 그랬다고. 야, 법을 이런 법을 만들지 마, 이 멍청한 새끼들아. 그러다 이것도 기초노령연금. 노인들한테 주는. 네. 기초노령연금도 이것도 10월 달로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아동은 7월 달로 미뤘고. 네. 왜 그러니까 어쨌든 7월 지방선거 그렇지. 이후. 이거 선거를 앞에 두고 하면 니들 여당 유리하지? 그러니까 밀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꼭 국민 생활에 필요한 이런 복지를 선거에 유불 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선거에 이용을 하는 게 너무 속보인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국민의당이 자한당이 거기에다 박수치고 동의를 했다니까 얼마나 웃긴 짓이에요. 나쁜 놈들이 나쁜 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가 일을 잘해버리면 그 인기를 가져가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시기를 늦추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제시했던 공약까지도 시기를 늦추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는 국민을 위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거 전에 계속 활용해야 돼. 야당이 이랬다고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중성.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특히 노인들한테. 아유, 어른도 돈 한 달에 20만 원 원래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원래 4월부터 주기로 한 거를 10월로 연기하자는 거예요. 내년 집행을 10월부터 시작, 4분기부터 시작하는 그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막 알려줘야 돼. 자유한국당 일 때 240만 원 못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죠. 한 6개월 못 받은 거니까 돈 못 받은 거잖아요. 그거 다 얘기해줘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2018년 이 문재인 정부의 새해 예산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든지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막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SNS 동향을 보면 네. 이제 국민들이 다 알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안타깝게 사실 이게 자동 이렇게 시간이 넘기면 자동 부의하게 돼 있는데 투표도 못했거든 이번에는 120일이면 쪽수가 안 되니까 투표도 못했다고. 그래서 열받는 거지 진짜. 빨리 4년이 아니지 3년이지. 빨리 시간이 흘러가지고 의석수를 과반을 가져와야 네. 좀 더 편안한 국정 운영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자유한국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답답합니다. 어떻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내대표 선거 일주일 앞으로 지금 다가왔는데 친홍, 친박의 대결이었는데 친홍, 반홍의 대결 구도로 지금 선거 구도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립지대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단일화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당원들 지성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해가지고 중립지대가 이제 이주영, 조경태, 한성교. 이주영이 되겠지 뭐.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지금 친박이 아니죠. 친홍 대 반홍 대결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반홍 집단에서 후보 단일화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중립지대만 단일화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친박은 또 분리가 되죠. 또 분리가 되잖아. 네. 그런데 친홍은 김성태로 완전히 딱 됐으니까 요거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결선으로 가서 몰라? 결선으로 가면은 이제 누군가 한 명 사퇴하겠지. 근데 결선 가지 않고 만약에 김성태가 과반을 획득하면 어떡하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지. 그래서 후보 단일화가 관건입니다. 후보 단일화가 관건이고 지금 초선 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파 싸움 지긋지긋하다. 중립으로 가자.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네. 근데 초선 재선이 자유한국당이 한 70%를 차지해. 그래서 이주영 표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얻고 있다. 김성태, 홍문종, 유기준, 이주영 붙어가지고 김성태의 과반만 저지하면 결선 가서 이주영이 이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즘에 홍준표가 SNS 안 하잖아. 뭔가 지금 홍준표가 심판당하는 분위기. 그렇지. 그래서 꾹 짜먹고 있어요. 말만 던지면 시끄러워지거든. 반홍 이렇게 되면서.
저 당대표 독주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입 닫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친박과 중립 후보들이 손을 어떻게 좀 잡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당은 그렇고 만약에 반홍이 원내대표가 되면 계속 싸울 겁니다. 당내에서도 삐걱거리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뢰밭이 하나 있어. 뭔가요? 당무감사. 예, 지금 근데 당무감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당협위원장이 다 있잖아요. 네. 당협위원장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문제가 있냐 없냐 보고 문제가 있는 당협위원장 어떻게 잘라야지. 그리고 새로운 당협위원장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협위원장이 지금 지방선거 앞에 있잖아요. 네. 당협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치면 지역위원장이에요. 예. 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 지구당이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가 당협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뭔 말이냐면 자유한국당의 현역 의원 아닌 사람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이었다가 합친 사람. 바른정당에서 들어온 애들은 현역 의원이 거의 많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현역 의원 아닌 사람 당협위원장은 얘한테 자리를 내줘야 돼. 어. 이걸로 엄청 싸우겠지? 이거 어떻게 보면 물갈이를 하는 근데 건가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들어오는 복당했는데 손을 들어서 버렸다고. 나를 따라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글부글 하는데 더 웃긴 거는 이성건 이 당무감사위 부위원장이 네. 김무성이를 대놓고 저격했어. 앞으로 김 의원은 복당 시점부터 어떠한 개파 개보 활동도 일절 불허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대표 리더십에 역행하는 언행을 일삼지 말라. 이랬거든. 여기서 당대표 리더십이 뭐예요? 홍준표한테 태클 걸지 말라잖아. 그러니까는 뭔가 김무성한테 경고를 좀 한 그렇죠. 거네요. 바른정당 복당파 사람들이랑. 근데 웃긴 거는 당무감사위원은 독립기구야. 홍준표과 이 당이 홍준표 당이야? 사당화하는 거죠. 그래서 더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김무성도 지금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박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김무성이가 홍준표랑 손잡고 김성태를 미는 거거든. 근데 아직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 반발이라니. 그래서 앞으로도 이 당은 시끄러울 일만 남았다.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선 저희 당 입장에선 좋은 거죠. 계속 시끄러워야 돼. 사실 이 원내대표 선거가 예전 같으면은 좀 그냥 흐름대로 가서 당선이 되는 뭐 요식행위 같은 게 강했다면 현재는 지금 일단 뭐 이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결과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어렵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결국은 자기 의원들끼리 하는 거거든. 당원들이 여기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의원들이 그동안 사람들하고 어떤 친분을 쌓았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은 친홍 대 반홍의 싸움 아주 재밌게 우리는 아주 재밌게 구경만 누가 당선이 하는데 되든 열심히 싸우고 그렇습니다. 재밌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싸워라. 누가 당선되든. 네. 평소에 사람 관리 잘했으면 아마 이주영이 많이 쏠리겠죠.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때 김한길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1년 전부터 원내대표를 준비했어요. 한 명씩 다 데리고 골프를 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주류였는데도 원내대표가 당선됐다고 했는데 지금도 만약에 홍준표를 싫어하는 세력과 이주영 의원이 평소에 인간관계가 좋았다면 확 쏠림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